한국산 원단이요? 그건 우리 브랜드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밀라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850억 원 쏟아부은 컬렉션이 런웨이 48시간 전에 전부 멈췄어요.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거든요. 프랑스 업체에 긴급 연락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원단도 기초직물은 한국에서 들여옵니다. 10년 전부터요.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파트너로 믿어온 일본 섬유회사 임원이 창고 뒤편에서 한국 엔지니어에게 무릎 꿇고 원단 샘플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 전부 허상이었어요. 850억을 쓴 미국 패션 그룹이 왜 결국 한국에 무릎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그레이슨입니다. 미국 프리미엄 패션 그룹 글로벌 소싱 총괄 부사장이에요. 오늘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패션위크가 제 커리어의 마지막 승부수거든요.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퇴장.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수라장이었어요. 세관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수천 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제 수행비서 캐서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부사장님, 우리 샘플 원단이 통관에서 막혔습니다. 850억 프로젝트의 핵심 샘플이 공항 창고에 갇혔다고? 이탈리아 시스템이 이 모양이야?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반 라인 옆에 녹색 조명이 빛나는 별도 통로가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화물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멈춤 없이요. 저건 뭐야? K패스 라인입니다. 한국 섬유협회가 구축한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래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처리. 밀라노 패션위크 공식 물류 파트너가 한국 기업이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국이 밀라노 패션위크 물류를 맡아? 작년부터 계약됐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 메인 시스템은 죽었는데 한국 시스템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니. 우리 화물 저쪽으로 돌려. K패스는 사전 등록 파트너사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등록 안 돼 있어요. 결국 통관에 4시간이 걸렸습니다. 850억짜리 프로젝트 총괄이 공항 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간신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말했어요. 그레이슨 부사장님, VIP 라운지에서 한국 브랜드 웰컴 드링크 제공 중입니다. 한국 브랜드? 여기가 밀라노인데? 이번 패션위크 공식 음료 스폰서가 한국 기업이라서요. 저는 대답 없이 객실로 향했습니다. 짜증이 치밀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객실에서 터졌어요. 와이파이가 안 잡혔습니다. 프론트에 전화했더니 호텔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됐대요. 15분째 복구 중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건너편 건물에서 한국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캐서린한테 물었어요. 저 건물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저기 한국 섬유협회 밀라노 지부입니다. 자체 위성 네트워크를 쓴대요. 자체 위성? 네. 유럽 인프라에 의존 안 하려고 직접 구축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도 한국 시스템만 살아있었고 호텔 네트워크가 죽었을 때도 한국 건물만 멀쩡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됐죠.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한국 팀을 봤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호텔 3개층을 통째로 빌렸다더군요. 그들은 태블릿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고작 7명인데 그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50대 정도의 차분한 인상.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섬유협회 밀라노 지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산업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래요. 한국인이 이탈리아에서 훈장을? 뭔가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털어냈어요. 훈장이야 아무한테나 주는 거지. 중요한 건 원단 실력이야. 내일 원단 미팅에서 진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부터 제 세계관이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라노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 공급업체 본사였어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프랑스 명품 하우스들조차 이 업체 원단을 받으려고 2년씩 대기한다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관계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컬렉션의 독점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 원단이 없으면 런웨이에 설 수 없습니다. 850억 프로젝트의 심장이에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활기차게 돌아가던 염색 라인에서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회의실에 도착하자 담당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부사장님, 염색 공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150년 역사의 이탈리아 명가가 갑자기 납품 불가라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원자재 수급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어요. 공급처 한국, 점유율 43%, 고급 염료와 화학약품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어요. 염색 기술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저가 시장을 장악한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고급 염료 시장까지 아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염색업계는 독일산 화학약품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같은 품질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대요.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답니다. 한국이 화학약품을 뭘 알겠나 싶었던 거죠. 1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품질 테스트에서 독일을 앞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색상 유지력, 환경 안전성, 섬유 손상도 모든 지표에서요. 유럽 염색 공장들이 하나둘 갈아탔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염색 공장 87%가 한국 화학약품을 쓴대요. 87%.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거의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쪽 공급이 2주째 지연되고 있다고요. 서울 패션 위크에 물량을 집중 배정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이탈리아 업계 전체가 마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의존이에요. 150년 역사의 이탈리아 염색 기술이 한국 화학약품 없이는 색 하나 못 입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급하게 프랑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프랑스 담당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쪽도 사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원단의 기초 직물은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기초 직물이라고요. 네. 원사와 기본 직조요. 최종 가공만 프랑스에서 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건 뭐예요? 담당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종 봉제 기준이라고요. 원단 원산지가 어디든 마지막 공정을 프랑스에서 하면 메이드 인 프랑스래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간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라벨을 신봉해 왔어요. 거기에 기술과 역사와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라벨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라벨의 실체는 포장이었습니다. 겉은 유럽이지만 속은 이미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 옷들의 원단은 어디서 왔을까? 저 염색은 어떤 약품으로 했을까? 저 봉제는 정말 이탈리아에서 했을까? 예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공급망 차질 같은 건 금방 해결되겠지. 한국 기업들이 뭘 안다고. 저는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믿었던 유일한 파트너마저 뒤에서 한국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파리행 고속열차에 올랐습니다. 밀라노에서 파리까지 7시간. 긴 여정이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탈리아가 막혔으니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죠. 저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최고급 원단 하우스의 수석 부사장 피에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가 고개만 끄덕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피에르의 사무실은 샹젤리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파리의 심장부였죠. 저는 이 도시가 세계 패션의 수도라고 30년간 믿어왔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맞았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단이 급하다고요. 일주일 안에 실크 3,000야드가 필요하다고요. 피에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마이클,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그가 건넨 건 프랑스 섬유산업협회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기밀 문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섬유산업 공급망 의존도 분석.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기능성 섬유 원사. 한국 의존도 67%. 고급 염료 및 화학약품. 한국 의존도 43%. 나노코팅 기술 특허. 한국 보유율 세계 2위. 친환경 염색 공정. 한국 기술 도입률 78%.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읽을수록 머리가 멍해졌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숨겨온 진실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피에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브랜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니까. 저는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유럽 명품 하우스들의 실제 조달 경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화려한 파리와 밀라노 매장 뒤에 숨겨진 진짜 지도였죠. 그 지도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구와 부산에서 원사가 출발합니다. 그게 중국이나 베트남을 거쳐 1차 가공되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첨단 기능성 처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야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최종 봉제만 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 라벨은 마지막 공정의 위치만을 의미했습니다. 원단의 혈통이 아니라 포장지의 주소였던 거예요. 저는 30년간 그 포장지의 프리미엄을 지불해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그 포장지의 가치를 설파해 왔죠. 유럽의 장인 정신, 수백 년의 전통, 타협 없는 품질. 전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아니, 제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유럽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요. 한국은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무대 위의 배우들은 그들이 짠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1889년에 세워진 철탑. 한때 세계의 경이로움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조물.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상징. 그게 지금 유럽 패션 산업의 모습 같았어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자네 원단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머릿속은 원단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나는 30년간 뭘 한 거지? 저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원단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라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산은 싸구려라고 무시했죠. 아시아 원단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그토록 찬양하던 유럽 원단의 뼈대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를 무시하고 가짜를 숭배해왔던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피에르에게, 이탈리아 업체에게, 아니면 진실을 외면해온 저 자신에게. 파리에서 밀라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럽의 척추라고 불리는 산맥이죠.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산맥 너머로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 진짜 척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국 섬유협회 팀이 또 보였어요. 여전히 1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소란 피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요. 저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저는 저들을 비웃었어요. 한국이 패션을 뭘 알겠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들이 이 업계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패션위크 D-3. 저는 밀라노 패션위크 메인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보여준 보고서가 진짜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백스테이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경력의 부사장 신분이니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각 브랜드 부스를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의 세계적 명품 하우스 부스였어요. 런웨이에 올릴 의상들이 행거에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실크와 세틴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죠. 가격표는 없었지만 저 옷 한 벌이 중산층 월급 몇 달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 한 벌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감을 뒤집었어요. 원단 태그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KR-DG-2024-S7 KR 코리아 대구. 저는 그 코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년 경력이면 원단 코드 읽는 법쯤은 알거든요. KR은 한국 원산지 코드예요. DG는 대구 지역 코드고요. 뒤에 숫자는 생산 연도와 배치 번호입니다. 프랑스 최고급 명품 하우스의 신상 컬렉션 원단이 한국 대구에서 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다음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같은 코드였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벌을 확인했는데 8벌에서 한국 코드가 나왔어요. 80%. 저는 조용히 그 부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최고 명품 브랜드 부스였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확인한 12벌 중 11벌이 한국 원단이었거든요. 코드도 다양했습니다. KR-BS 부산이었어요. KR-GM 경기도 광명이었죠. 저는 2시간 동안 백스테이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유럽 주요 브랜드 부스를 전부 확인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인한 원단 태그 중 73%에서 한국 코드가 발견됐어요. 나머지 27% 중에서도 절반은 한국 화학약품으로 염색된 것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유럽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원단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백스테이지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입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어요. 수천 벌의 옷을 만들고 수백 개의 컬렉션을 기획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와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라벨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라고 수없이 주장해왔죠.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원단 태그를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벨만 보고 믿었어요. 이름만 듣고 신뢰했죠. 유럽이니까 당연히 유럽 기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백스테이지를 나와 전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올해 패션위크의 기술혁신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미래 섬유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각국의 섬유 기술 특허 보유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위 중국. 하지만 대부분 저가 범용 기술이었어요. 2위 한국. 고급 기능성 섬유 특허 집중. 3위 일본. 4위 독일. 미국은 7위였습니다. 프랑스는 9위, 이탈리아는 12위였어요. 저는 그 그래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부 항목이었어요. 나노코팅 기술, 온도 조절 섬유,
자가 세정 원단, 친환경 염색 공정, 미래 섬유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각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물은 발수 기능 원단이었어요. 물을 뿌려도 흡수되지 않고 방울방울 굴러떨어지는 기술이죠. 설명 패널을 읽었습니다. 한국섬유연구원에서 개발한 나노코팅 기술이래요. 현재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의 78%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 섬유였어요. 체온에 따라 열을 방출하거나 보존하는 스마트 원단입니다. 역시 한국 기술이었어요.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가 모두 이 원단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염색 기술이었어요. 기존 염색 공정 대비 물 사용량 90% 절감, 화학 폐수 95% 감소. 유럽연합이 2030년부터 의무화할 친환경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기술이래요. 개발사는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원단을 공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 섬유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이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의 전문가라고 자부해 왔어요. 원단을 보면 품질을 알고 봉제를 보면 기술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표면만 봤지 그 아래 숨겨진 진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무대 자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음향을, 무대 장치를 전부요. 배우들이 화려하게 연기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유럽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지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옷 한 벌 못 만드는 구조가 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이 아무리 불편해도 마주보겠다고요. 그게 30년 경력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요. 패션위크 D-2. 저는 타나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어요. 일본 직물과 이탈리아 봉제 기술이 합쳐지면 한국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탈리아 원단이 막히고 프랑스마저 무너진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패션위크 회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브랜드 부스에도 가봤어요. 타나카의 회사 직원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도 다들 고개만 저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회장 뒤편 물류창고 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갈 일이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나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안이 보였죠. 타나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거든요. 일본식 최경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간청할 때 하는 자세죠.
그 앞에는 두 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타나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타나카의 손에는 작은 원단 샘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나카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알아온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굴했습니다. 애처로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그의 간청은 듣기 민망할 정도였죠.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의 의미였어요. 타나카가 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의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자세였죠.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타나카라고?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전화로 한국을 비웃던 그 타나카? 저는 그날 그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고 했었죠. 일본 직물이 최고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한국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원단 샘플 하나를 얻으려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고 뒤로는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타나카가 저를 발견하면 안 됐으니까요. 창고 구역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깨달았거든요. 저도 타나카와 똑같다는 걸요. 저 역시 3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한국산은 싸구려라고 비웃었어요. 아시아 원단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코웃음 쳤죠. 회의 때마다 유럽 원단의 우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원단의 실체가 뭐였나요? 한국 기술이었잖아요. 저는 타나카를 비웃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와 제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둘 다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기대어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타나카가 더 솔직한 편이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는 필요할 때 머리를 숙일 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오만하게 굴었죠. 복도 창밖으로 밀라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뭘 한 걸까요? 거짓을 믿고 진짜를 무시하고 허상을 팔아왔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라벨 뒤에 숨겨진 한국 코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면 제 세계관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캐서린이 뭔가 보고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객실에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밀라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 화려한 불빛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타나카의 굽혀진 허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건 일본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위선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타나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옆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패션 위크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원단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패션 위크 D-1 48시간 후면 런웨이입니다. 저는 호텔 객실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타나카의 굽혀진 허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겹쳐 보이는 제 모습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내일 컬렉션 실패 시 즉각 해고,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50억 원입니다. 제가 3년간 공들여 기획한 프로젝트예요. 성공하면 본사 임원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30년 커리어가 끝나는 거죠. 캐서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공급업체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이탈리아, 납품 불가. 프랑스, 납품 불가. 독일, 재고 소진. 일본, 자체 물량 부족. 중국, 품질 미달. 모든 선택지가 막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요.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요. 그건 항복이라고요. 캐서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섬유협회 밀라노 지부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48시간 긴급 생산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48시간. 정확히 런웨이까지 남은 시간이었어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섬유업계에는 긴급 주문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요. 24시간 교대 생산, 실시간 품질 관리, 인천 마이너스 밀라노 직항 물류 네트워크. 이론상 48시간 안에 원단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건 제가 30년간 무시해온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 세계관이 틀렸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런웨이에 설옷이 없으면 850억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제 커리어는 끝나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타나카가 떠올랐어요. 창고에서 허리를 굽히던 그 모습이요.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굴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와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창밖으로 한국 섬유협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요.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죠. 그냥 일할 뿐이에요. 저와 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스포트라이트만 쫓아왔거든요. 라벨과 명성과 브랜드에 집착했어요. 진짜 실력은 보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객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요. 보고할 게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런웨이까지 38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국 섬유협회 건물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건물로 가기로요. 머리를 숙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택하기로 했어요. 30년 경력자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한국 섬유협회 밀라노 지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건물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었고 으리으리한 로비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죠. 하지만 이 안에서 유럽 패션 산업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존심을 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젊은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죠. 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진호 지부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라가도 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양쪽으로 유리벽 사무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빈 라면 용기와 커피잔이 쌓여 있었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도 보였어요. 하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지부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박진호 박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스쳤던 그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인상, 조용한 눈빛, 1단계에서 본 그대로였죠. 그가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표정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비웃음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 박사가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런웨이까지 36시간 남았는데 원단이 없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사무실이 보이냐고 물었죠. 저는 유리벽 너머를 내려다봤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박 박사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탈리아 원단업체 3곳이 마비됐을 때 긴급 대체 생산을 맡았다고요. 프랑스 하우스 2곳도 도움을 요청해 왔대요. 지금 동시에 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유럽 전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도운 게 아니었어요. 박 박사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왜 도와야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비즈니스니까, 돈을 지불할 테니까, 서로 윈윈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30년간 한국을 무시해 왔는데
그게 오만이었다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요. 박 박사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돕겠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물었죠.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원한을 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박 박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긴급 모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32시간 안에 원단을 만들겠다고요. 서울 본사에서 밤샘 생산에 들어가고 인천에서 직항 화물기로 보내겠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요. 뭐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번 일이 끝나면 서울에 오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배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요. 꼭 가겠다고요. 지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시 유리병 너머를 봤어요.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 밤을 새울 사람들이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감사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런웨이 당일, 저는 백스테이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분 후면 쇼가 시작됩니다. 85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원단은 2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밤샘 생산된 실크 3,000야드,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직항 화물기로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회장까지는 한국 물류팀이 직접 호위했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죠. 저는 원단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포장을 뜯고 천을 펼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실크 특유의 광택이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촉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했습니다. 색상은 제가 주문한 것보다 더 깊고 풍부했죠. 32시간 만에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품질이었어요. 봉제팀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원단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이 원단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재단하고 박음질하고 마감했어요. 기적적으로 12벌의 의상이 완성됐습니다. 런웨이 10분 전, 모델들이 의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한국 원단으로 만든 옷이 파리와 밀라노의 모델들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30년간 저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외쳤습니다. 한국산은 싸구려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제 컬렉션을 살린 건 바로 그 한국 기술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한국 실크가 빛 아래서 물결쳤죠.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뒤따랐어요. 반응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백스테이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성공이었어요. 85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살아났습니다. 제 커리어도 구원받았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 옷들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서울에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화물을 실은 물류팀이었어요. 밀라노 지부에서 쪽잠을 자며 일한 그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결과물을 받아서 무대에 올린 것뿐이었어요. 쇼가 끝났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성공적인 컬렉션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저는 무대 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다가왔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칭찬 메시지가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저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했다고요. 라벨만 믿고 진짜는 무시했다고요. 캐서린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행을 검색했죠. 다음 주 월요일, 인천 도착,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어요. 서울에 왜 가시냐고요. 배우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혼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보러 간다고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요. 저는 30년간 오만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기술도 명성도 심지어 혼까지도요. 하지만 틀렸어요. 혼은 살 수 없었습니다. 혼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밤을 새우며 실패를 겪으며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만함은 파멸을 부르지만 겸손은 성장을 부르니까요. 밀라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자부심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탱해온 그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의 화려한 런웨이도 결국 허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존심과 오만함을 버리고 마주한 진실은 쓰라렸지만 그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세상을 배우기 위해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술의 힘은 무엇인가요? 과연 무엇이 그토록 강력한 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기술의 건승을 진심으로 빕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그레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